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직접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제가 친숙하리라 믿습니다. 믿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참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혹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이 매치 안 되거나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학생들 가능한 한 대면 수업을 하면 얼굴과 이름을 한번 다 외워보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원링을 통해서 5주차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쵸?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주차에 배웠던 내용은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 발달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영역은 사회복지사 1급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적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역사나 발달사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하면 되고요.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든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든 간에 각각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옛날 제도나 정책, 법이 지금의 제도나 정책, 법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지금의 법률이나 제도나 정책이 과거에 어떤 것부터 표시가 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관련된 8과목에서 발달사 문제는 모든 과목에서 다 나오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서는 최근에 한국적 제도와 법률과 정책과 관련돼서 연관된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잘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관점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사회복지를 바라보거나 사회복지를 시행하는 것들이 이랬는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묻는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 강의로 했던 부분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총 7가지의 변화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들 외에도 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7가지 정도만 이해하면 사회복지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저도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쉽겠죠? 자, 첫 번째는 자녀적 복지에서 어떤 걸로? 우리 1주차 문제 풀었죠? 어떤 문제? 자녀 다음에 뭐? 지금? 네, 맞죠. 제도적 복지로 변했습니다. 그쵸? 자녀에서 제도적 복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선적에서, 그렇죠? 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녀적, 자선적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죠. 아주 특수한 사항,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한 자격 조건 대부분 뭐죠? 가난하냐,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아니면
노동 능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복지가 이루어졌다면, 시행됐다면,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왜? 사람마다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가 뭐다?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자녀적에서 제도적, 자선적에서 권리적 복지로 변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네, 맞아요. 금방 말했죠? 특수한 사람만 받는 거에서 뭐예요? 보편적 사회복지로 바뀌었죠. 그쵸? 네. 모든 사람한테 가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네. 어느 정도까지 받을까요? 네. 과거에는 사람이 최소한도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 이걸 뭐야? 최저 수준. 밥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사람이 살까를 측정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만 하는 것, 그 정도만 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어디요? 적정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적정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즉 최소한을 넘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네. 그러면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수준에서,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네, 맞아요. 문제가 개인한테 이런 사람들은 개인한테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개인만 변화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해갖고 나왔던 게 뭐예요? 개인의 변화. 개인이 일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도 필요 없다고 해요. 자, 이런 거를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래요? 사회 변혁으로 가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누군가 이런 돈을 주는 거. 어떻게?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네, 맞아요. 민간의 기부를 통해서 과거에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때요? 공공재원, 정부의 돈으로 사회복지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가장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가 국민 또는 각 지자체에 사는 분들에게 어떠한 재난생계비, 기본소득비를 준다고 해요. 다 어디서 나와요? 공공재원에서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는 IMF 때 어떻게 했어요? 민간, 즉 사람들마다 개인들이 금이나 기부나 이런 걸 통해 극복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공재원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최종의 목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빈민구제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만 목표로 했어요. 근데 지금 뭐야?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수하고 자녀적이고 개인들, 민간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이제는 어때요? 제도적이고 권리고 모든 사람이 하고 적정 수준에 살 수 있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공이 하고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 지금 최근에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답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맞췄겠죠? 아주 쉽죠? 자, 1번 적정 수준에서 최저 수준 맞아요? 아니죠? 최저에서 적정이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1번이겠네요. 그쵸? 특수성에서 보편성 맞죠?
그리고 자녀에서 제도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발적 민간 자산에서 공공자원으로 바뀌었대요. 그쵸? 맞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네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보면 영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그 다음에 독일 뭐 이렇게 가는데 일본은 안 나와요. 최근에 지역사회복지론 정도만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보다 좀 앞섰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훨씬 더 일본보다 사회복지에 더 앞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뭐 지역사회복지 제도 정도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별로 안 나오고요. 반면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거는 1601년에 만들었던 빈민법이죠. 그렇죠? 또는 신구민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법이 사실은 똑같은 법이 한 번 더 있어요. 언제? 맞습니다. 1834년에 빈민법이 또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법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구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신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법은 그냥 그대로 써있나. 그래서 그냥 빈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자를 안 쓰고요. 자, 근데 아닌데요, 교수님. 다른 법에 구빈법이라고 써 있는데요. 맞습니다. 구빈법은 구빈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거고요. 빈민을 구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 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빈민법, 신구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법은 뭐예요? 자, 보통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가난한 사람을 누가 책임진다? 국가가 책임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 국가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전 세계의 최초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제도하고 연관돼서는 어떤 거하고 같아요? 공공부주 제도와 같아요.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주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금 이거하고 연결돼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빈민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구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죠. 어디 가서 작업장 데려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런데 작업장 데려갔는데도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교역원, 교정원에 또 보내는 거죠. 그리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만 구빈원에 들어가서 보호를 국가가 줘요. 이런 걸 뭐예요? 원내구제라고 해요. 작업장 들어가는 것도 원내구제. 원외가 아니라 원내라는 건 어떤 시설 안에 하우스, 집 안에 데려다가 구제하는 거 우리가 원내구제라고 해요. 자,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신빈민법에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냐면 여기서는 원내구제, 작업장 활용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요. 여기서는 차이점은 원내구제는 같은데 여기서는 교구별로예요. 교구별로. 즉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책임지는데 어떻게 된다? 지방에 교구,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 신부님들이 어떤 교구 행정을 했었어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맡겨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빵을 2개를 주는 반면 어떤 집에 빵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차별을 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균일하게 줘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요? 작업장 원대 구제를 하고 또 하나는 여기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교구는 틀리지만 각 교구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줘요. 네. 즉 가난하고 부자고 뭐 이런 걸 별로 떠나가지고 똑같이 줘요. 근데 여기는 열등 처우의 원칙대로 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줍니다. 즉,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떻게요? 최소한도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된다? 덜 줘야 된다. 낮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3년 만에 개정이 됐어요. 그쵸? 빈민법이. 그러면 그 중간에도 법률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게 뭐다? 정주법인데 1600, 네 맞아요. 62년에 정주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아까 빈민법에 대해서 교구별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빵 2개 주는데 빵 1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빵 2개 받는데 어떻게 해요? 옮겨가겠죠? 그래 이동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네. 자,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요. 각 지자체별로 달리 준대요. 그쵸? 생계지원비나 기본소득을 달리 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겠죠? 우리나라도 혹시 정주법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에 위반되죠? 왜? 모든 국민은 이동의 자유가 있죠? 네. 그런데 이걸 막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장법이 생겨요. 왜? 어디 가서 일한다 그랬어요? 노동력이나 작업장 가서 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업장법이 생기는데 작업장법은 1696년에 생겨요. 작업장을 개선시키는 법이세요. 왜? 사람들이 작업장, 노동력인 사람이 작업장 가서 일을 해도요, 충분하게 대접을 못 받고 생활 일대가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대우를 안 주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1696년에 무려 100년 후에 작업장을 개선해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나온 영화도 있어요. 소설. 트위스트라는 소설인데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전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3번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도 관심 있는 사람은 작업장법을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길버트법이에요. 길버트법. 길버트법인데 언제요? 1782년에 생겨요. 네. 여기서는 뭐냐? 그럼에도 작업장에서 개선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내 구제를 말해요. 원내 구호. 즉, 이제는 더 이상 작업장 할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각자 살면서 구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고요. 1795년에 생기는데, 스피넨랜드법이 생기는데, 자, 각 지역에서 나가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뭔가를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소득을 주는 걸 뭘로 준다? 사회수당이라고 준다. 사회수당 같은 걸 줘요.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예요. 가난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노인 장애인으로서 당연히 살아가기 힘들 거라 생각해서 주는 그런 제도, 급여, 베네핏을 뭐라고 한다? 사회수당이래요. 우리나라도 사회수당을 한 지가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 아동수당 없다가요? 불과 2, 3년 전에 생겼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던. 그리고 길버트법에서 원해구호는 지금의 자활정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외우면 역사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에서는 그냥 쭉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자, 당연히 그럼 다음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제도 현시가 됐다는 거? 맞아요. 스피넨랜드가 있습니다. 자, 이 법에
연도별로 엮는 것도요. 가장 먼저부터 늦게 나온 법인데요. 자, 보면 작업장법이 1번, 정주법이 1번, 2번, 작업장법이 2번, 길버트법이 3번째로, 그리고 스팸 4번째로 나온 법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째는 왕립위원회의 문제네요. 어디? 이것도 영국이네. 영국의 왕립위원회. 자, 귀족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국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행정을 결정한다는 거죠.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자, 그때 구빈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대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갈까? 그런데 1932년에 틀렸습니다. 틀렸네요. 이 문제 오류가 있네요. 1832년이네요. 1832년. 자, 결국에는 봤더니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정한대요. 언제? 1832년. 자, 1832년 바로 다음에 뭐 있어요? 신빈민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빈민법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까? 그전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대요. 왜? 빈민법 다음에 아까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이런 법률이 싹 생기니까 점점 맨 처음보다 비용이 더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6가지의 원칙을 정했대요. 6가지, 기본 원칙 6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임금보조제도를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철폐한다. 임금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없애는 원칙이죠. 네. 아까 무슨 법 있어요? 스플렌드법 있었죠? 이런 거 없앤다는 거죠.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연관돼 있죠. 자, 두 번째, 자, 작업장을 철폐하는 거다? 아니다. 작업장을 활용하는 거다. 네. 더더욱 어때요? 노동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어때요? 더더욱 일을 시키는 거죠. 네. 어떻게든지 작업장에 가서 노동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일을 해서 살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국가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당연히 그러니까 원외구는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만 준다. 노동 능력인 사람한테 원외구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장애인, 노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야 된다. 아동, 뭐 그런 원칙이고요. 자, 네 번째는 구호행정을 어떻게 한다? 통합한다. 교구별로 따로 하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통합을 한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한다. 자, 다섯 번째는요. 열등 처우의 원칙. 그래서 이게 빈민법까지 한다고 했죠. 자, 국가로부터 어떤 급여를 받거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수준을 어디까지만 받아야 된다? 일하는 사람보다는 같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아니죠? 같거나 높으면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하죠. 국가로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무조건 낮아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열등초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누가 이런 걸 모든 걸 통제한다? 네, 중앙정부, 국가 이름이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빈민에 대한 처우 개선책인 임금보조를 철폐한다. 맞네요. 그렇죠. 임금보조제를 철폐한대요. 자, 우리나라에도 임금보조제도가 있으니까, 네, 있죠. EITC라고. EITC라고 있죠. 근로장려 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빈민에 대한 처우 개선적인 임금보조제를 철폐한다. 왕립위원회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반대죠. 지금 있죠.
구빈수의 생활 조건은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같아야 된다. 어떻게 됐어요? 뭐하고 입었는다 그랬어요? 네, 이거하고 입었는다 그랬어요. 자, 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낮아야 한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병자, 노인, 허약자, 아동을 거느리는 과백은 원해고를 준다. 맞죠?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그렇죠? 작업장 활용 원칙.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선조직협회인데요. 자선조직협회의 문제는 인보관하고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가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두 기관은 이전에 국가가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국가가 구제해 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601년부터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20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난한 사람은 많고 특별한 사람은 어떠한 가난한 사람은 많이 받는 반면에서 어떠한 가난한 사람은 아예 못 받는 문제가 생기고 중복과 누랄 경쟁이 여전히 발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민간이 직접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해요. 민간이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민간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효시를 보여주는 게 뭐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인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빈민들을 구제하자, 국민들을 그 사회에서 없애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활동 내용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목적에서는 같은데 목표나 활동, 가치 이런 이념은 달라요. 그리고 방법론이 달라요. 자, 그래서 다음 중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 자선조직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죠? 자, 자선조직협회는 우리가 COS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리티, 자선, 오거니제이션, 조직, 그리고 소사이어티, 사회, 그렇죠? 그래서 CO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확인해주는 상태 확인이 필요해요. 누가? 우회방문원이라는 사람들이. 우회방문은 누구냐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조금 돈도 있고, 신앙심에 의해서 뭔가 남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너 내가 도와줄게.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너 심리 상태는 어떠냐? 이런 거를 물어보라. 그래서 상담하고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두세 개를 중국적으로 받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배를 굽는 사람이 더 이상 배를 굽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가 생기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생겨요? 사회복지 협의회라는 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 우회방문원들이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서 개별 사회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개별 사회사업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또 클린 전문 상담가들이 생겨요. 사회복지가 전문 상담가가 된대요. 자,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 어딜까요? 정신병원보다는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때 생긴 겁니다. 언제 생겨요? 186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생겨요. 먼저 영국에 생겼다가 1980
1870년대 미국으로 넘어가죠. 토인비올에. 그래서 토인비올이 되고 이것들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걸 해요. 즉 네트워크를 해요. 기관들끼리 같은 이렇게 우리의 방문원들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합니다. 자, 인보건은 이거 좀 반대돼요. 개별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 가난한 사람들 같이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됐느냐?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뭘 도와줄까? 어떤 걸 도와줄까? 같이 운동을 해요. 우리나라도 2000년에 들어오면서 참여연대라는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대학생들하고 직장인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나라 빈민촌에 같이 가서 이런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인보관은 영어로는 SM이라고 합니다. 세틀먼트, 무브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SM이라고 하는데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아닙니다. 자, 1885년도에 생겨서 미국의 1889년으로 넘어가요. 자산주의 캐피탈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됐죠. 자,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누가?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고요. 어떤 거를 변화시켜야? 개인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사회를 개혁시키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행동, 집단, 조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빈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건 누구죠? SM이네. 그쵸? SM. 즉, 인보관이네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맞네요. 이게 틀리네. 그쵸?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자, 기독교적 도덕성을 강요했다. 그쵸? 우회 방문원들이 중산층의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방문하고 조사하고 상담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 기회와 조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다. 그렇죠. 무시했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 누구의 책임이 있다? 빈곤은 개인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위에 방문원이 활동했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베버리지 보고서네요. 자, 이거 문제 풀었네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1주차에 문제를 풀었죠. 사회 위험할 때 풀었습니다. 자,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 사회학 뭐라고 그랬어요? 궁핍, 결핍, 가난해요. 배고픈 거. 그죠? 가난. 그 다음에 어떻게요? 질병, 아픈 거. 그 다음에 무지. 그 다음에 불결. 더러운 거. 그리고 나태, 게으른 거. 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러봤더니 무지 들어가 있죠? 가난 들어가 있죠? 질병 들어가 있죠? 불결 들어가 있죠? 와우! 정답은 2번인데요. 사실 2번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답이 2번이라고도 할 수 없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출제를 저희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마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정답 2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애매 문제예요. 궁핍과 가난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5대 사회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요 단어로 보면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인데요.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봤더니 여기서는 4가지로 했어요. 물론 이렇게 4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전근대적 복지행정기,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확대기, 성숙기라고 해요.
순서대로 있네요. 자, 도입을 하기 전에는 뭔가를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식민지 정책을 받았고요. 해방이 된 이후에도 3년 동안 미분정 시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지만 독자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해외 원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언제까지? 1960년대 말까지. 언제부터? 해방대선 이후부터. 요게 우리나라의 전근대적 복제행정이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구빈 대상의 증가로 단기적인 최소한의 응급구호에는 별다른 대책. 그죠? 한국전쟁 이러면서 고아, 장애인들, 불량인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최소한의 응급구호에는 별다른 대책. 왜? 돈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결국 누가 했어요? 외국에 있는 자산단체가 와서 우리가 도와줬죠. 지금 그 자산단체가 도와줬던 게 학교화되고 병원이 되고 사회복지시설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제도 도입기는 어디요? 1970년대부터 어디요? 70년대 말까지죠. 자, 이때는 뭐였어요? 군사정권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았어요? 군인들이 잡았죠. 그래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추진했다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제도 확대기는 198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법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 언제다? 1980년대에 수많은 사회복지관계법이 어떻게 재정 개정된다 늘어났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실질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양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양만. 질적으로는 늘어난 게 아니에요. 발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사회복지제도 상습기에는 97년 이후부터입니다. 고용보험과 실업보험 IMF 때문에 가난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그런 신고 실업 및 빈곤 대책이 확대됐고 기존 제도의 내실화가 이루어졌다.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귀여운가요? 직접 그려본 건데요. 어떻게 좀 웃긴가요? 비슷한가요? 자, 우리 학생들 고생했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밝게 살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또 언제 만나죠? 맞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니다.